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은 사실 그 인정은 세계적으로 하진 않지만 170개 이상의 그렇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계속해서 ICBM, SLBM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왜 북한처럼 막 막지를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이제 마치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전쟁 할 때처럼 뭐 1947년도, 8년도 이때인데 다 비슷한 시기에 전쟁들을, 독립전쟁들을 다 겪었어요. 파키스탄도 그랬고. 대한민국은 1950년대에 이제 남북한 전쟁이 이제 있었지만은 뭐 대만도 그런 뭐 1949년대 쫓겨나는 대만으로 다 비슷한 시기에 있었는데 이 근본적으로 이 한반도는 일본 때문에 상당히 미국이 중요시하는 지역이 됐고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956년도 수에즈 분쟁 때 그때부터 이 지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서방 측이 다 인식을 했고 그때 67년도 3차 전쟁이 있었고 중동전이요. 4차 중동전은 아주 뭐 대리 전쟁이었고 그래서 관심을 이제 그런 지역을 많이 갖죠. 뭐 나토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원래 그 대결이 시작된 곳이니까 냉전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볼 때는 나토 지역, 서유럽 중심으로 지금 동유럽까지 나토 지역이지만 한반도 지역, 동북아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 그런데 인도 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인도도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뭐 비동맹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동맹을 맺지 않은, 군사력으로 동맹을 맺지 않는 거는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제3국가 지역, 뭐 색깔로 말하면 회색지대, 어느 한쪽에다 안 속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전에는 지금의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인도나 중국 경제가 미국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발전한 거고 그 전에는 그렇게 뭐 아주 대단한 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서방 측에서는. 물론 이제 영국의 또 종주국 영국은 또 자기들 원래 전통적인 교류가 있고 뭐 수출 그런 게 있었지만은 뭐 유학도 많이 보내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쟤는 나하고 친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무슨 국제회의 하면 나를 이렇게 동맹 같은 거 나쁘다. 얘기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파키스탄도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파키스탄은 그 예전에 군사 원조를 많이 하는 친미 국가였다가 아프가니스탄 이제 들어가면서 그쪽의 지역의 기지가 또 거점이 필요하니까 마지못해 이제 군사 원조를 또 이어가죠. 그러다가 2021년 8월달에 철수하면서 이제 버려요. 파키스탄이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쭉 흐름이 있는데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파키스탄은 이제 쓸모가 없는 이제 나라가 돼버렸고. 그래서 지금의 현재는 2021년 8월 이후에는 아니 중동에서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 뭐 우크라이나 그거 지금 가라앉히고 중국에 집중하고 남북한 한반도 지금 거기에 신경 써도 지금 뭐 힘이 모자랄 판인데 이건 이제 일종의 좀 감시를 뭐 정찰 위성이라든지 감시를 덜 하는 지역. 뭐 예전부터 좀 그렇게 감시를 좀 제일 마지막 지역.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할 때 말을 하기를 한 3달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좀 공교롭게 그 질문이 있었어요 저한테. 앞으로 핵전쟁은 어디서 발발할 거로 보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미 이거는 전혀 얘기를 못하고 아마 인도 파키스탄에서 핵전쟁이 날 거다. 왜냐? 전통적인 서방 국가들이 관심 없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대한 사람들이 뭐 대체적으로 죽거나 말거나 뭐 좀 그런 게 있다. 전통적인 그 배경들이 다 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워낙 이 종교적인 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좀 비이성적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논리가. 그리고 이제 인도가 힌두교잖아요. 이게 서방 측의 그 종교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뭐 카스트라 제도인가 이렇게 등급 있잖아요. 그게 또 전혀 아니잖아요. 뭐 공산주의도 있지만은 이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시나 이렇게 뭐 정찰하는 게 그쪽에 집중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전쟁이 났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핵전쟁이 나도 이게 서남아시아잖아요,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막는 거는 이제 지금 이제 뭐 미국도 나서서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하지만은 가장 그 우선 지역에서 진짜 막아야 되는 지역에서 맨 마지막 등급. 그러니까 핵 보유국 중에서. 그럼 반면에 이스라엘은 한 150여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지금은 시리아도 붕괴됐고 뭐 이라크도 이제 붕괴돼서 서방화됐지만은 그 전에는 이제 자기가 겪었던 4차 중동전 때 거의 망할 뻔했었거든요. 그게 그 전후로 해서 핵무기가 이제 등장해요. 자기가 이제 끝에 가서 죽지 않으려고 들어오면 터트린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완전 최후의 수단. 근데 이제 그런 게 바로 인도가 그렇다고 합니다. 인도가 뭐 전술핵이 없대요. 그러니까 전략 핵만 지금 있는 게 개념이. 그래요? 전략 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판에 망하기 직전 아니면 망하지 말아야 할 때 쓰는 무기지 이게 뭐 파키스탄이 말하는 공격을 하는 파키스탄이 말하는 지역적인 뭐 전술핵은 아니래요. 근데 반면에 이제 파키스탄은 전술핵이 또 분류가 돼 있고. 오히려 인도 같은 경우는 핵과 관련해서 뭐 강국으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감시라든가 아니면 뭐 의심, 불신 이런 것도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파키스탄은 핵 관련된 기술을 뭐 이렇게 유포하는 거 아니냐 의심을 국제 사회로부터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 아 이쪽에서 갔다. 그 칸박사인가 해가지고 아예 가서 만들어줬다. 그건 어느 정도 이제 심증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었죠. 최근에 뭐 여러 뭐 보도에서 몇 년 전에 확인은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일조를 했다. 북한 핵 개발에. 뭐 돈을 받고 팔든 간에 아니면 국가 간에 이제 좀 친하기 때문에 뭐 파키스탄, 이란이 북한하고 친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위험한 국가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그러니까 뭐 민간인도 교류하는 이런 거는 이제 하고 있는데 군사적 입장에서는 저긴 친북이다. 친북. 예, 아주 전통적인 핵무기 개발 도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북한은 파키스탄한테 뭐 탄도탄 기술을 제공한다든지 이란한테까지 제공하고 서로 수합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번 그 공중전을 보면서 뭐 몇 차례 전쟁은 또 있었지만은 뭐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런 그 지역 회색지대이기 때문에. 그러게 여기서 만약 전쟁이 터진다 해도 뭐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통적인 중동 지역이고. 예. 중동이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미국이 개입했죠. 예. 예. 그렇군요. 이게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뭐라 그럴까 관심이 덜하고 또 그만큼 감시도 덜하고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근데 서로 170기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핵무기도 여러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뭐 중성자탄 무슨 뭐 해가지고 이 수준들이 어떻습니까? 뭐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그렇게 뭐 대단치 않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국이나 프랑스도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 특히 뭐 영국은 미국의 이제 기술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 특화시킨 게 아니라 프랑스도 거기서 이제 파생된 기술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비공식적인 기술을 받아서 또 완성한 것도 있고 그럼 뭐 프랑스의 뭐 또 군사 기술이 뭐 전적으로 프랑스가 100%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냉전 시절 때 비공식적으로 또 미국을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거쳐서 받은 게 또 많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특이한 점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그 일반적인 북한이 갖고 있는 수준의 그 핵무기들. 네. 그러니까 전술핵이라든지 뭐 전략핵이라도 뭐 이제 그 파괴력이 더 큰 건데 그게 뭐 러시아나 뭐 미국 같은 수준의 아주 정밀도가 높은 뭐 파괴력이 아주 뭐 한 번에 빵 터트게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언론에서 분류할 때 말 그대로 그 무기 자체도 좀 하위급으로 보고 있죠. 아, 핵무기라 하더라도 같은 핵무기가 아니다. 이스라엘제도 그렇게 높게 고성능으로 보지는 않아요. 네. 근데 뭐 고성능이나 아니나 뭐 몇 개만 저기에도 우리 다 죽는 건데.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대표적인 예죠. 예. 그렇군요. 사실 중국과 인도 이번에 그 카슈미르인가요? 예. 그 분쟁 지역 여기가 그 상당히 그 진정한 화약고라고 얘기하는 게 핵을 가진 세 나라가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면서요. 인도, 파키스탄, 중국. 그래서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파키스탄은 중국과 뭔가 좀 교류가 있는 것 같은데 가깝죠. 예. 1대1로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 인도 같은 경우는 분쟁 때문에 막 전투도 벌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이 중국과 인도 간의 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경고음도 있던데요, 이번에. 근데 그 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렇게 뉴스다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중국이나 인도 쪽이 이렇게 서로 충돌이 몇 차례 있었는데 바로 핵전쟁을 갈까봐 중국이 또 이제 상대적으로 또 군사대국이면서 핵대국이잖아요. 네. 인도한테. 그러니까 몽둥이 싸움을 하잖아요. 아니 총도 안 총 놓고 몽둥이 갖고 싸우고 격투하고.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 상승작용을 처음부터 억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서로 아는 거군요. 네. 그게 특징이잖아요. 인도하고 중국의 국경 분쟁은 그걸로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냥 총 놓고 몽둥이 사람 죽이는 거 뭐. 살상 무기는 빼놓고 네, 직접적인 현대 무기는 빼고 옛날 원시적인 몽둥이 아니면 주먹으로 격투기 벽돌 들고 뭐 때린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이게 국면이 이제 인도 파키스탄으로 또 바뀐 거죠.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은 전통적인 또 중국보다 더 심한 이제 그 어떤 사이가 너무 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걱정들을 하는 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핵 무기는 숫자는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우발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뭐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죠. 근데 강대국 전통적인 미국은 나 지금 거기 신경 쓸 거 못해. 빨리 알아서 끝내. 지금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진짜 강대국들은 벌어지면 서로가 공멸한다는 걸 아니까
정말 그 방어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그 외의 나라들이 문제네요. 작은 나라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도 파키스탄이 관심 지역에서 맨 마지막이다. 근데 그 이스라엘도 툭하면은 이란 핵시설 공격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핵을 사용해서라도 그 모든 걸 파괴시키겠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이쪽도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내부 시스템을 보면은 물론 이제 막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공습이라는 게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서방 국가의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하겠다 그런 생각은 이제 좀 없는 편이에요. 그런 지역에 인도 파키스탄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란을 이제 압박해서 윽박질러서 못 만들게 보유를 못하게 해야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세력 균형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강하게 헤즈볼라나 이제 하마스를 이제 물론 이제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걸 또 몇 배로 이제 해주고 해서 완전 그걸 이제 잠재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후티 반군도 잠재우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란을 그냥 그 땅에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게 핵무기도 없이 그냥 거기서 있으면은 나 공격 안 할게. 그냥 그 정도로 있어.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이. 근데 옛날보다는 확실히 후티 반군까지 미국이 공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 봐서는 많이 이제 가라앉았고 그거를 많이 잠재우려고 이제 하는 게 어떤 좀 조금씩 이렇게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은 좀 방치를 했어도 중동 쪽에서 만약에 다른 뭐 중동 국가들이 핵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우디가 됐든 뭐 이란이 됐든 뭐 다.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막을 수밖에 없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제 핵무기를 이제 못 갖게는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건을 내놔야죠. 5세대 전투기를. 대신 이거 가지고 만족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끝끝내 반대를 하니까 자, 거기서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전투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영국이 주도하고 개발하는 GCAP. 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아직은 덜 진전도가 낮지만 한국의 KF-21 블록 3.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실제로는 아무 소리 나온 적이 없는데 KF-21의 어떤 엔진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좀 잘 드러나지 않은 어떤 기술을 제공한 게 물론 이제 감시 통제도 있지만 섞여 있지만은 뭐 카이 사천 공장에 또 기술자들이 나와 있고 로키드 마틴 절충 교육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용도도 있는 거죠. 대신 이 물건 쟤네들을 만족시키려면은 F-35는 안 되겠고 그거 비슷한 좀 밑에 한국 거 그다음에 영국의 GCAP 그걸 이제 유도를 할 수는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리트. 그래서 러시아제나 중국에 가지 마. 영국제, 한국제 있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항상 말씀들을 드렸지만은 우리 KF-21이 진짜 기대가 되는 게 그냥 뻥이 아니라는 거죠. 국뽕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